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차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 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겁니다.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있죠. 뭐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또 경제 영역에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 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 활동,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사회 경제 연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거,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거, 또 임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하다가 마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대통령님 말씀 중에 나왔던 사회연대 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현안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그 20대, 21대, 22대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던 제가 이렇게 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 와중에도 생색을 잘하셨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돌봄,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같은 복합적 사회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여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연대 경제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이 총괄을 맡으면서 신규로 예산 118억 원을 편성했고 또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1,180억 등 지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부처별 예산과 사업이 복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연계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방정부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의 총괄 조정과 현장 소통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 민간 자문단을 즉시 가동하고 법 시행 후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자원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지방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전담부서와 관련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사회연대 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로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증 한도 상향, 미소금융 대출 확대, 새마을금고 접근성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연구, 교육, 평가, 환류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리와 운영의 전 단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주관부처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사회경제 주체에 대한 인증과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전문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공무원과 국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객관적 성과 측정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서 우수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돌봄이나 에너지 또 교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분야와 연계해서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공통적 통계 지표 개발과 데이터 관리로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탁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모델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경영 컨설팅과 이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강점과 분야를 활용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각 조직에 대한 진흥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방, 공공기관 대상 평가 지표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범정부 회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총괄 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혁신에 이 앞장서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이거 좀 코멘트 하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사회연대 경제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 입지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하고 막 세상이 잘 돼야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크긴 하지만 이 집요함, 절박함 이런 데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이태리에서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거기는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정도 성장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위기 시에 경제 위기 시에 있던 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한 10% 높은데 생산성도 더 높고 네. 또 경쟁력을 갖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성장할 때 이 토양이 필요한데 이 토양을 어디서 만들 수 있냐. 결국 저는 이거 공공위탁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 대행 같은 건데 이 지금 청소 대행이 이거 부표 구조 아닙니까? 네. 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청소 회사가 10몇 개가 되는데 대행 회사가 이 청소 대행 권리금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30억 원씩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그리 나오면서 30억 원씩 하지? 그랬더니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때 대충 환경미화원 1인당 한 270~8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한 200만 원, 한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1인당 한 50만 원씩을 중간에서 위탁 수수료 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권리금이 한 30% 하는 게 맞더라고요. 계산에 나와,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당시에 그때 협동조합이 없어서 시민 주주기업 주식회사인데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 가족들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막고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를 하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중간에 떼먹질 않아요. 떼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 경쟁시켜서 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기득권이 있어서. 새로 이제 신규로 지정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청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직접 받는 꼴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요. 뭐 자기 거니까. 임금도 훨씬 많이 받고. 임금은 당연히 뭐 책정된 거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보수도 높고.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 제가 했더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지 모르고. 그 칭찬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 성남시 이 담당 공무원이 막 강연 다니고 있어요. 아주 뭐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때 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기에 저 민주노동당 소속 그 조합원이 있네. 종북의 자금줄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요.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농담해도 내가 그때 가지고 막 온생 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거리 줬다고 종북이면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연간 5천만 원, 8천만 원 해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그러니까 고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일단 자랑도 할 겸 이 사실이 이런 걸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공공 서비스 영역을 개인에게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거나 하는 대신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을 주면 모두가 좋고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 분야에서 물품 구매할 때 똑같은 품질이면 사회적 기업한테서 사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 공급하는 데가 경쟁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물품 구매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대행도 이런 데다가 맡기고 이러면 시장이 확 넓어지잖아요. 제가 성남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구매, 이것도 구매니까 구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네. 이거를 행안부에서 이걸 뭐 강제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권장도 하고요.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필요하면 저는 이걸 왜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권리금 20억짜리 만드냐. 네. 그거 다 제가 시장 되고 나니까 이 청소 위탁해달라고 막 몰려오더라고요. 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딱 수의계약해서 맡기는 순간에 20억이 딱 들어오는 내 손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 영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발굴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뭐 권장을 넘어서서 나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잖아.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에 맡겨라. 네, 그 이제 기본법 만들 때 기본법을 논의를 만들면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공조달에 뭐 이렇게 몇 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지금 그게 1% 2%밖에 안 될걸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가 채 안 됩니다. 1%도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상당 부분은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각별히 좀 각 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현장 행정 서비스 영역에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정부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 이제 저희 새 정부가 국정을 펴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의 네. 공공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부와 농식품부에서 이 햇빛마을 네. 이런 에너지 마을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구양리 사례도 사실 구양리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그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성남도 그랬지만 부천 같은 데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이제 노인 일자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 연대 경제와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결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발굴이 가능한데 지금도 어디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무슨 노인 요양보호사 네. 이런 것도 보면 직업 소개서 개인 사업화처럼 돼 있어요. 직업 소개서처럼 돼 있어요. 개인이 사무실을 내고
리베이트 먹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방문 요양 방문 예, 그런 거. 방문 요양 근데 그런 것도 다 그 방문 요양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 보고서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 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이게 일종의 이권 사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예 전담 인력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딱 하나 두어가지고 뭐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기획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처에 맡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행안부에 지금 사회연대경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그 부처와 함께 저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전부 9개 부처의 관련 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산업부가 없습니다. 그 산업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서 사회공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사회공헌 투자도 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쪽으로 많이 연계를 시켜달라. 네.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다른 부처들도 보고를 한번 하고 또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기재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은 2012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반 협동조합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를 목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가지로 나눠져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현황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다음 보세요, 하세요. 네. 그 2013년도에 3,400개 불과하던 게 2025년 11월은 28,000개 정도까지 8배나 이렇게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부채가 오히려 증가되고 단기 순이익은 2018년도에 그 1,326만 원에서 오히려 21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동조합을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령 개정도 그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또 그런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데 역량 강화가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어떤 패키지로 좀 이렇게 협업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또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배 가량 늘렸고요. 앞으로도 이 역량 강화 쪽에 필요하다면은 더 하여튼 이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좀 전에 그 행안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의료 등 이 사회 서비스를 좀 넓히는 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 협동조합을 단순하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소규모 뭐 이런 식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로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협동조합을 단순하게 그냥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좀 확 클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뭐 공정위,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굉장히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각 부처별로 좀 해야 될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을 2026년에서 2028년 3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이 협동조합 발전 진짜 기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관계부처가 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부처 보고가 많아서 지금 요 협동조합 사회적 연대 관련한 부분은 각 부처에서 핵심 중심으로 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말씀하실 거 있는가요? 그냥 저희는 사회연대 경제 이해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 그 초중등부터 어른들까지 평생 교육에 좀 집중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중고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8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직접 연계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향후에 그 사회적 연대 경제 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넣을 때 사회적 연대 경제 특화 프로그램을 넣어서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체부. 네, 문체부는 먼저 지역 주민 공동체가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관광 벤처, 컨텐츠 분야의 공모 사업 할 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도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사회경제연대 의의를 살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농식품부.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촌형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전략인데요. 농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넓은 면적의 인구가 분산 분포하고 고령화도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양도 적고 질도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농촌형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라는 틀로 지금 아주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법을 기반으로 하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조금 더 지원 개소수를 많게 하자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장이라든가 서비스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넓혀주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가령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 10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구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이 이 기본소득의 사용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한다거나 농촌에 여러 생활 SOC 시설이 있습니다. 이 생활 SOC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에 식품 사망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이동장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들이 또 활동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농촌에 오히려 나쁜 여건을 우리 사회연대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식품부는 태양광 사업의 중부 부서, 그거 어떻게 알겠죠? 그 마을형 태양광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요? 예, 그 조정이 돼서 그것도 행안부 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 네.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예, 복지부 돌봄 복지 의료 분야에서 활성화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 3월에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되면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이제 핵심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현재는 좀 비중이 한 7.1%는 낮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향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일단 모범 사례 발굴해서 홍보하고 취약지에는 저희가 이제 바우처 사업이 많은데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그 조례에는 이미 이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자활기업이 한 960개 정도 있는데 창업자금 잘 주고 그다음에 사업 모형도 좀 단순 노동 집약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것도 모형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실무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개발 보급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활용 방안, 활성화 방안 계속 발굴해 나가고 저희 좀 부족합니다. 통계 기반 마련해서 실태조사 등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간병인 요양급여 포함하기로 한 거 일부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 간병인이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비싼 이유가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네. 구하기 어렵고 강도가 세니까 구하기 어렵고 이게 악순환이더라고 보니까요. 한 번 하면 풀로 24시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휴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예를 들면 간병 교육을 받아서 간병할 역량이 되면 알바로 네. 수요일 날 저녁 때만 가능. 시간제로. 4시간. 파트타임. 네. 시간당 단가 얼마. 그게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수요가 또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결국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플랫폼이 커지면 나는 2시간, 알바 삼아 2시간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많기만 하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통합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나는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이게 분량이 많아지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쪼개서 하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지금 자활기업이 일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형태는 그냥 24시간. 24시간으로 못 구하잖아, 사람. 예, 플랫폼을 묶어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대를 넣게 하고 그렇게 돌려서 네. 노동 강도를 좀. 나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후 월요일 날 저녁 때만 가능한데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이다. 그 알바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10,000원, 11,000원 받고 알바 뛰는 것보다는 간병하면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간병 수요도 좀 모아가지고 한 명 하면 비싼데 하루 종일 한 사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보고 이 사람 해주고 이렇게 몇 명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양병원 같은 데 아마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요하고 공급을 크게 플랫폼 형태로 모으면 네. 제가 보기엔 효율적으로 싸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도 좀 만들고. 네, 지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 지금은 아예 간병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풀로 일하는 사람을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시간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예. 웬간하면 다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 일자리로 만들면 내가 보기엔 비싸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결국은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간병비 급여화 사업할 때 그 간병인을 어떻게 공급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플랫폼 간병인을 못 구해가지고 외국에 수입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예, 지금 돌봄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평균 한 500만 원씩은 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풀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선입니다. 300, 400 해도 못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가면 300, 400 주니까 안 하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네. 300, 400 하고 일주일 내내 꼼짝 못하고 거의 풀로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못 구하는 거죠. 실제 시세는 500만 원쯤 된대요. 아, 500만 원 해야 겨우 구한대. 그 들은 풍설에 의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300만 원 생각하니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300만 원 해줄 사람 없지. 그래서 이거를 예. 결국 조합 형태로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이 수요도 많이 모으고 공급도 많이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원활하게 싸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 방식도 예,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자, 기후부. 네.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만 햇빛과 바람은 지역의 공공자산입니다. 그 공공자산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은 이 사회연대 경제 취지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신규 사업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햇볕소득 마을은 이제 다음 토론의 주제여서 여기에 아마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바람소득 마을도 풍력 기반의 바람소득 마을도 지금 꽤 활성화되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의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마을 기업 방식으로 했는데 255명이 참여해서 현재도 매월 5만 원 이상의 일종의 에너지 소득을 받고 있고요. 그제 전남 해상풍력 이건 SK가 주도하는 건데 여기는 주민들이 약 한 340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채권형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월 한 20만 원 정도의 바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서도 지자체나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바람소득 마을도 주요하게 사회연대 경제 모델로 삼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영덕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영덕 산불난 지역의 그 군수님이 우리 산불난 지역에 나무 심지 말고 풍력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주민 참여형인데요. 왜냐하면 풍력이 비싸니까 아예 이거를 주민이 주도하고 사업자가 건설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민들이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확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이익이 남는 건 확실하니까 군이 책임지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소, 돼지를 키우는 축산 농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 축산 분뇨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 축산 농가의 책임자들이 함께 만들게 되면 이게 이 민원이 아니라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조금만 붙이면 일종의 이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이 이 바이오가스 매스를 합해서 일종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참고해 놨는데요. 이런 모델들을 확산해 나가면 사회연대 경제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햇볕 마을 관련해서는 저 신안이 어쨌든 신안 군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쯤 되는 걸 거의 의무 할당을 하고 있죠. 조례로 의무화요. 조례로 아예 정해놨죠. 저는 이게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라 운명을 가르는 이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부나 이런 데서 크게 관심 안 가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좀 괴롭혔잖아 사실은. 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확산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좋겠고요. 네. 제가 그냥 하나 추천 하나 드리면 이거 다른 군단이나 아니면 마을에도 확산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업자들이 자기 재생에너지 산업은 남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매를 보증을 해주니까. 네, 한전 구매 보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걸 일종의 알바끼처럼 선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모델보다는 주민들이 하게 협동조합 차원으로 하는 게 훨씬. 그래서 이거를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많겠지만 그 신안군에 무슨 이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어디서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그 아예 데려다가 한번 쓰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에너지 협동조합 전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고양리도 그러지만 신안은 어쨌든 체계적인 대규모 사업에 주민들 몫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 저항도 줄이고 네. 주민들의 수익도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때 자기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 은행들 펀딩에서 다 하고 자기 이름만 내가 빌려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개인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 빼고도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자 다 빼고도. 그냥 담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신속하게 확대하면 좋겠고, 여기 마을이 38,000개라는데. 리 단위가 38,000개입니다. 38,000개인데. 이가 38,000리예요? 네. 그럼 리에 가면 보통 골짜기가 몇 개 있잖아요. 마을이 몇 개지? 이 마을 수가, 그 마을은 더 많겠네? 리 단위 안에 작은 마을로 치면 세 거의 개만 뭐- 있다고 쳐도 네. 10만 개네. 10만 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우 2030년까지 500개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 하겠다. 아니, 한 해에 500개, 2,500개 이상 아이, 쪼잔하게 왜 그러세요? 한 만 개. 아니, 남는 게 확실하잖아요. 만개 아니, 이상.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수입 대체도 해야 되고 공기 이거는 무한하고 햇빛, 태양은 햇빛. 그다음에 동네 그 남는 공공용지, 네. 노는 땅,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등 아니면 노는 묵은 땅, 밭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개발해가지고 수입 대치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지금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일 문제는 개통 연결이 안 된다. 지금 송전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개통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하면 개통 그러니까요.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ESS 연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살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지. 네. 그 농축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거 속도를 좀 내세요. 예. 그 무슨 30년까지 500 3,000개 그러지 말고 쪼잔하게. 대통령님, 그 햇빛 소득 마을 저희가 30년까지 500개 한 것은 최소한의 농지 저수지 활용한 모델이었고요. 지금 이제 기후부나 행안부랑 같이 하면서 그 양은 네, 점점 네.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산업부도 지금 특히 한전 관할하잖아요. 산업부가 기후부가 담당. 그렇지. 글로 갔죠. 네. 그 이제 빨리 송전망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송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네. 구매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왜 한전이 빚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민간 자본들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세요. 국민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잖아요. 국민들도 투자하러 지금 미국 시장까지 가는데 현재는 법상 불가능한데요. 그 개정 입법이 발의돼 있고 내년 초에 입법안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게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민간에 있는 자금 모아서 대규모로 송전시설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 놔두고 한전에서 비칠 생각을 자꾸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그동안 못했는데요. 그 문제가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그러니까.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죠.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네. 그 민영화하고 다르죠. 그건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특정 기업, 특정 개인한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지. 한전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훨씬 더 공익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용노동부. 네,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략은 크게 생태계 회복과 사회적 기업 지속 성장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창업 지원이라든지 고용 창출 인권 비전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복원해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초기에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 조직과 연대해서 일자리, 돌봄 이런 특화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돼서 협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저희가 사회적 화폐 가치로 환원해서 이거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이런 사업들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간 지난 정부에서 민간 지원 조직이 다
지원 기능이 폐지됐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서 창업 컨설팅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이윤이 나면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공제기금을 신설하는 등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연내 발표하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2 수익하는 분을 모아가지고 뭘 하자는 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 3분의 2 수익의 3분의 2는 공공기여하라고 하면 사실은 수익을 쌓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최대한 예를 들면 그 종사자들의 처우를 최대한 개선하는 거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경기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공익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선으로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남는 돈. 예. 네, 국토부.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그 사회주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 보고 드리는 특화 임대주택입니다. 특화 임대주택은 LH가 하는 LH로부터 이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제안을 하면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청년 특화형 그리고 이제 일자리 연계형 그리고 이제 고령자형 이렇게 다양한 주택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LH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회적 경제에게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1년부터 약 5,80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회적 경제 연대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건설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매입을 해가지고 LH가 매입을 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방금 보고 드렸던 대로 일자리형이라든지 청년형이라든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직접 건설형 임대를 할 수 있도록 LH에서 땅을 이제 임대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공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차인들의 이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1대9로 나눠져 있던 것을 LH가 전액 보유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법안을 만들고 있고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운영기관인 사회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은 허그에서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금 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주기 체계도 2년에서 1년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협동조합형입니다. 이 협동조합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양주 별내하고 고양 지축에 더함이라는 사회적 주택 사업자가 협동조합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70%는 허그에서 국가 자금이 들어가 있고 30%는 입주민들이 이제 30%를 내는데 보증금하고 3천만 원 조합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8년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에서 지금 현재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에는 20년 6월에 지금 입주를 해서 28년에 이제 청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입주민들이 지금 60% 정도는 이제 계속 이제 임차 상태로 계속 입주해서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는 이제 분양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만, 그 입주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수용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로 20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조합원들이 임대 연장을 희망하면서 기금 지분을 전체를 이제 인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 협동조합형 사업은 이제 더함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은 다양한 주체, 다양한 다른 협동조합형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 임대주택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국토교통부한테 잠깐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LH 등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언젠가는 분양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 기존에 이제 10년 임대 분양, 10년 전환, 10년 임대하고 분양 전환 이런. 아니 그거는 분양 전환이 아예 예정된 건데. 예. 장기 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는 분양하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영구임대 빼고. 네, 그 공적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을 해서 팔아치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네. 잠깐만요. 이게 그 국가별로 공공 임대주택 보유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쯤 돼요? 8%. 장기 공공임대는 8% 정도 됩니다. 8%라고 하는데 그 8% 안에 든 게 계속 임대를 새로 짓고 옛날 오래된 임대는 분양하고 임대 또 짓고 분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해서 8%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0%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하는 그러니까 거. 아예 그냥 분양 안 하고 보유하는 거는 진짜 그건 몇 %예요? 네.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6% 정도 되는 거예요. 1%? 6%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야 내가 언젠가 분양 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예를 들면 역세권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좀 8평, 10평 이런 거 말고 네. 막 빼곡하게 지어가지고 뭐 사람 못 살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멀쩡한 민간주택처럼 민영주택처럼 지어서 공공이 제대로 임대를 하고 내가 여기서 살다가 돈 벌어서 나가서 딴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분양 봐야지 받아야지 이래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예. 분양 투쟁하고 분양 가격 투쟁하고 내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예.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30% 했던 것을 40% 지금 5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LH. 예, 그렇게 지금 물론 이제 LH의 사업 정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50%까지 확대를 하는 작업을 50%는 네. 어떤 뭘 기준으로 50%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영국의 지금 노동당 정부가 8%를 50%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LH가 공급하는 예, 주택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냥 가짜 임대 말고요. 그걸 소위 가짜 임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이에요. 대통령께 지난 금요일 업무 보고 드렸지만은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물론 공적 임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네. 요거 또 아까 보니까 임대 기간이 지나서 뭐 분양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도 그 좋은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아예 영구적으로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예.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다음 후세대도 거기서 그렇게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그만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8년 임대했던 것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 경제 부분에서는 그 기업,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셜벤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 육성하는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셜벤처 관련된 정책 지원이나 임팩트 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확대를 하고요. 또 민간은행하고 협업해서 임팩트 보증도 향후 5년간에 총 7,500억 원까지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서 소셜벤처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R&D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셜벤처 영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장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ESG
부분 신설해달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반영해서 2026년부터 지원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저희가 팁스나 벤처기업을 평가했던 기준과 소셜벤처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같이 넣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들 지금 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인 경우는 그 중기부가 갖고 있는 보증과 용적과 관련된 여러 정책 자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한 전용 정책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지역 신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 보증도 250억 원 규모로 별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여기 별도로 개별 상인으로 남지 않고 주변에 그 아파트 주민까지 협동조합으로 개설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그 활발하게 만들면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 같은 화재 공제 이런 지원들도 가능해져서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금융위원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인데요. 자금 공급은 첫 번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 대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금이 별도의 프로그램인 사회연대 경제조직 전용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대 보증도 더 높이고 공급량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금융입니다. 신협, 농협, 축협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신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에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100억 원을 이미 조성을 했고요. 이 돈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신협 차원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법안 국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 지금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사회투자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살펴보니까 고요한 모빌리티라고 해서 청각 장애인분들을 기사로 고용해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굉장히 성과도 있고 투자도 많이 성공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은행이라든지 기존 금융기관들도 사회연대 조직에 자금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규제 이런 제도들도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 민간 금융기관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돈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자기가 예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건 국가 발권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공공적 영업을 하는 건데 독점이고 사실은 인가를 제한하잖아요. 독점 또는 과점이잖아요. 과점. 근데 이 지위를 이용해서 너무 쉽게 영업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다 등급 정말 다 정말 세세하게 해가지고 진짜 힘없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데 거기 돈 안 빌려주고 빌려주면 막 비싸게 빌려주고 이거는 공동체 원리에 기본적으로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 능력된 사람 많이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이 공공적 기능, 공적 기능도 충분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기부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공익 기여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남겨가지고 최대한 많이 배당하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소한 금융 영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물건 만들어 해외에 팔아가지고 돈 남기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적 기능을 최대한 좀 강화하도록 하고 그냥 선의에 기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도화하는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좀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계속 드는 안타까움은 국가의 국민들의 비전 늘어가는데 이자 뭐 좀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가계 부담이 커진다고 막 걱정 난리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2,000조라 그래? 2,000조? 지금 100% 넘었으니까 2,500조쯤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1,000조? 가계부채가 2,000조, 1,800조 정도. 1,800조. 네. 1,800조에 1% 이자가 늘어나면은 1% 하면 18조 원인가요? 네네. 그죠? 18조 원, 이 숫자가 18조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난 돈이죠. 가계 부담으로 치면. 그 빚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오로지 가계에다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할 거냐. 또는 이 사회적 경제 이 분야도 공적 기능이 있으면 여기 좀 많이 빌려주거나 좀 후하게 빌려주면 좋겠는데. 띄어먹힐 가능성이 꽤 높잖아. 그죠? 내가 보기 잘 안 할 것 같아. 이런 것도 감당을 좀 일부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도화하는 것도 많이 연구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 공적 기능에 비해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도화까지 포함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 행안부에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특히 이제 다른 부처 다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융위는 특히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 수협, 그다음에 신협 등 이 협동조합들은 각각의 법에 그러니까 이런 사회연대 경제 주체 간의 협력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력. 본질적 기능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익이 나오면 지역사회와 에 기여하라라고 하는 것도 의무로 법률적 의무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금융기관도 이 사회연대 경제에 기여를 해주면 고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연대 금융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데가 공제의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힘들어지면 돕겠다라고 하는데 그 공제가 일종의 이제 금융업으로 봐서 이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이 그런 서로 이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 공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돕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 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일종의 개인데. 예. 협동조합 간 개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해서 잘 해결되면 모르겠고 잘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 간의 사회 연대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혼용하고 계신데요. 2023년도에 유엔이 그러니까 총회 결의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에 관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칭을 사회 연대 경제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왜 바꿨나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 연대 경제로 통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법제처장입니다. 사회연대 경제기본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대부터 21대까지 계속 발의됐는데 10여 개 법안이 다 폐기됐습니다. 주요 세 가지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별법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법 다 있는데 이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규율 대상과 관련해서 농협, 수협, 그리고 신협, 새마을 금고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기관이 돼버린 이런 기관들까지도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무 건전성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포섭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교육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주관 그 부처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3가지가 있는데 주관 부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게 2개이고 하나는 중소벤처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10여 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이 다른 이제 개별 법들을 이 통합해서 이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또 이 그 의견이 조정이 됐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감독 기능은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금융업 분야의 규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 감독이 아니라 그 이외의 연대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 그 기능을 이 요청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이 규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관 부처 문제는 그동안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지금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무회의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제가 2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지배구조 중심의 카테고리다 보니까 영리 추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여러 유형의 대안적 기업 형태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사회연대 경제로 이제 포괄된 걸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대안적 형태 중에 성공적인 형태가 있고 성공적이지 않은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차피 정부가 지원할 때 기업으로부터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왕에 그렇게 하는 거면은 정부가 어떤 사회적 연대 경제 플랫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경영 공시하는 기준을 좀 통일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제안이고요. 그래서 경영 공시를 아주 통일적인 양식에 따라서 할 수 있게. 2번째 제안은 어차피 이 기업들이 사회적 성과라는 미션을 수익 창출을 통해서 달성하는 게 기본적인 영업 형태거든요. 수익 창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과라는 미션을 수익 창출로 달성하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성과에 대한 표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텍사노미 같은 거 그리고 ESG 공시 표준 이런 것들이 요 사회적 연대 경제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만들길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논의는 대략 마무리하고 그 다음 부처복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생중계한 중에 제 생각에는 국민들께서 제일 저거 진짜 뭐지 하고 흥미로울 가능성이 높은 게 사회연대 경제하고 햇빛소득 마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38,000개 지금 2,500에서 늘리려면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읍면장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요 다음에 발제하시는 거 포함해서요. 이걸 정말 대대적으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교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먼저 좀 연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한번 불어야 한 군데서 이게 성과가 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혜택이 오고 동네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르죠, 잘. 모르거든요. 그 가봐야 알거든요. 근데 가서 말씀 들어보면 진짜 이거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일 먼저 그게 그 교육의 바람을 한번 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와 연관된 보초 보고인데요. 바로 햇빛 소득 마을 전국 확산 방안 행안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취지를 설명 많이 했으니까 좀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장관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농식품부 기후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 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 드릴 텐데요. 추진 배경과 대략적인 것은 이미 사회연대 경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 수익을 이제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그런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킬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행안부는 총괄 조정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와 기후부가 햇빛 소득 마을 또 기후부에서 보고한 대로 바람 소득 마을 또 이 에너지 이 자립 마을인가요? 예, 이런 그 마을의 형태를 통해서 에너지 산업을 이 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 그 마을 소득을 늘리는 그런 그 추진 체계를 만들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와 협업을 설명이 더 헷갈려 버리는데.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양리 사례를 설명을 해주세요. 구양리 사례를 설명을 해서 이런 걸 전국으로 많이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예. 구양리는 구양리에 거주하는 67개 가구가 햇빛 두레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익을 공공으로 이렇게 마을의 어떤 마을회관 점심 제공이라든가 마을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농촌 지역 또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구상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데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는 이제 행안부에 햇빛 소득 마을 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기후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법과 전기사업법 또 분산에너지특별법 이런 것들을 제정 또 개정해서 법률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통 연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개통 연결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지원해서 접속 대기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 함께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각각 2030년까지 500개 그리고 2,000개 이렇게 해서 전국에 2,500개 이상의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이 10만 개 이상 되니까 적어도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이 햇빛 소득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는 소득형 기본소득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햇빛 마을
햇빛 소득 마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어촌을 기본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데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구양리라고 하는 마을에 1메가와트 정도를 발전하는 태양광 시설을 했다. 근데 이 면적이 얼마예요? 3,000평들. 이게 단일하게 한 게 아니고요. 대충. 옥상 지붕에도 하고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모아서 1메가를 합쳐서. 합쳐서 차지하는 면적이 한 1,000평 내외면 1,000평 지붕까지 다 합쳐서. 네, 지붕 다 합해서. 1,000평 내외의 공공용지 지붕 또는 땅 위에 네. 태양광 시설을 해서 사업을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 좀 남더라 그 말이잖아요. 네, 10개월간 했는데 1억 5천 정도니까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평당 만 원? 그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요. 평당 만 원 정도. 3,000평 정도 들어가요. 아, 태양광 표면적이 그렇다는 거고 땅은 그러니까 어쨌든 바닥 면적은 한 3배쯤 필요하다.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3,000평 정도 위에 1,000평 정도의 태양광 판을 깔았더니 1,000몇백만 원 정도가 남아서 동네 사람들이 밥 먹고 운전하고 놀고 쓰고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6사람 고용하고. 6사람 고용했어요? 한 명? 식당 있고 버스. 식당, 사무장까지. 하여튼 1,200~1,300만 원 남았다 그 말인데 이게 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맘먹고 동네 공공용지나 공터, 지붕 이런 거 찾아서 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 하여튼 뭐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추진단에서 실제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제도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장애 요인이 그 개통연 그러니까 어떻게 팔 거냐. 그 지금 남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을 자체적으로 자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꽤 되지 않을까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데부터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립마을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남으면 저장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전력선에 송배전망에 연결해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네, 붙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지시한 거 있는데 지금 이게 남는 개통 연결이 안 되는 게 남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 알박기 해놓고 지금 실제로는 태양광 사업 안 하는 게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번에 산업부에서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그거 말고 그때 몇 기가 찾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호남에서 대략 한 2, 3기가 정도 그거 찾았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해보면 더 나올 거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산업부에서 그 업무는 넘겨받지 않았어요? 네, 넘겨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특히 해상풍력의 대기 수요를 현재 수요로 보고 잡아놓은 통계가 있는데요. 해상풍력이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양이 있고요. 또 어차피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연결하지 않는데도 그건 연결될 걸 전제로 혹은 빼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몇 기가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개통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네, 빨리빨리 조사해서요. 네. 이거 태양광 실제 사업에서 연결하는데도 한 2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속도 내면 얼마나 걸려요? 속도 내면 1년 안에도 1년 안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하여튼 속도도 내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뭐 법 개정도 하고 지침도 만들고 모든 걸 꼭 법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예를 들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면 꼭 법 아니라 대통령령 형태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 법제처장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면 기존의 법률 자체가 그 송배전망을 그러니까 이런 전기 시설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예외적으로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송배전망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률 없이도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건데 무슨 이미 있는 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그 다른 사람을 빼고 하라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냥 있을 때 여기 먼저 해주는 거 그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가 없을 때 딴 거 빼려면 법이 필요하다. 뭐 그것까지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도권이나 경남은 개통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수도권은 좀 있습니다. 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1메가와트 전력 생산하려면 2헥타 정도가 필요하고요. 2헥타면 6,000평? 예,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계산으로는 그리고 그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억 5천만 원 대출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16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그리고 그 태양광 발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지금 현재 그 마을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복지사업 이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 비용, 감가상각 다 빼고 예 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다 그럼 갚을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8년 정도가 지나면 그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 지나면 완전히 전액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보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구양리 같은 경우에 이 산업부에서 이제 사실 그 사업 모델을 마련한 건데 7년 만에 구양리 한마을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구양리가 굉장히 지금 잘하는 마을이고 모범이 되는 마을인데 거기 이제 그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산할 때는 그때 좀 시행착오들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그게 전에는 사실은 태양광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괴롭혔잖아. 권장한 게 아니고 도와주기는커녕 사실상 거의 이 범죄 취급해가지고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지. 근데 지금은 정부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하면 그럼 빨리 될 거예요. 네. 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이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사 니코틴 등 인체 흡입 제품 안전 관리 방안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에는 원래는 연초만 담배 재료였는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번에 이제 담배 사업법을 개정해서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이 이제 금년 12월 통과되고 4개월 이후에 진행되거나 그 이후에 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담배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네모에 보시는 것처럼 니코틴이 미포함된 저는 유사 니코틴이 아니고 이 가짜 니코틴입니다. 이게 지금 담배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해성 평가를 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 시행 이전 내년 4월 달에 만약 법이 시행되면 그 이전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자 한 게 이게 두 가지 포인트고 그간의 대책도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또는 액상형 담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관리하는 부처가 화학제품안전법 그다음 화학물질관리법 기후부가 하고 또 인체 적용하는 것은 식약처, 산업부는 제품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제품 안전 정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소관 부처도 확정하고 이 관리를 해서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건강상 문제가 그러니까 니코틴 추출 물은 그냥 담배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유사 니코틴 역할을 하는 다른 화학 물질. 네, 이거는 이 안전성 검증 없이 예.
그 팔아가지고 시민들이 피워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거는 니코틴이 아닙니다. 가짜, 이게 유사가 아니고 가짜 니코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못하는 걸로 네. 관리한다. 네. 여기 보니까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방치된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이 이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전에 세금 안 냈죠, 이거? 네, 안 냈습니다. 근데 내가 성남시에 있을 때 우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찾아내가지고 네. 세금 지방세잖아요, 이게. 네. 지방세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이겼던 것 같은데 몇십억 네. 부과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담배 사업법에서 명시해요? 명시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정부의 법적 자문 기능 강화 추진 방안을 법제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께서 그 법제처 업무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히만 성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각 부처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 전문기관입니다. 각 부처 법령 그리고 행정규칙 위반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정비하고 있고 조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통해서 법제처 직원들은 그 공법, 그러니까 헌법 및 행정법 분야 이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그 법적 자문을 그 외부 로펌이나 변호사의 의뢰에서 얻게 되는 법적 자문과 비교해 볼 때는 전문성, 정확성, 객관성, 보완성 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부 로펌이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사법이 아닌 공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보완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검사들의 경우에도 일부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사후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자문이나 해석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제처에서는 그 지난주 업무 보고에서의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같은 그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 내 각 부처, 위원회, 청단위 기관, 특히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기관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법제처는 법적 자문 전담기구로 10명 규모의 일단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기존의 23개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을 충원해서 그 신설된 조직하고 이 법제관실이 협업해서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법적 자문에 따라서 수반되는 기획 법령 정비를 위해서 법령 정비과 한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확충된 조직이나 인력은 대통령실, 총리실, 국무조정실 그리고 각종 TF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처에 법률 전문가 파견될 수 있는 인력 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의 충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제도는 각 기관장이 이제 일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이 공무원을 선정해서 1인당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원칙은 이제 이례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 그에 걸맞는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엄격한 선발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과 창출 시점과 보상 시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해서 즉각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의 원칙, 이렇게 세 개의 원칙 하에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대상은 개인을 원칙으로 하고요.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기여도에 따라 협업 단위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평가 기준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절차 또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또 평가 기준, 절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 기관별 운영 실적을 행안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처 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그 각 부처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6억 116억 규모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공직사회 안에 보면 사실 공직자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승진인데 이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특히 고위직이 되어 있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 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도 좀 엄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책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그 먼지털이식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감시나 징계나 이런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또 예를 들면 부정행위나 이런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해요, 사실. 약해.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모호해요. 좀 선명하고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성과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이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에다가 이 특히 그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정도 사람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쉬쉬하는 거지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나 징계를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근데 꼭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나쁜 짓 하는.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이 다 있잖아, 그죠? 각 부처에. 그 감사 기능을 좀 강화들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매우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도 좀 잘할 거고, 또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행정을 최대한 공개를 할 거고, 각 부처도 최대한 공개를 좀 하세요. 제가 이 공개하는 게 뭐 일부러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이 하는 국정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죠. 각 부처도 최대한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어쨌든 랜덤으로 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 감찰 기능도 좀 강화해서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았고 또 사고 뭉치들은 좀 곤란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살아요.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지만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하시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하고 그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감사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대체적으로 엉터리도 꽤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내시고 어쨌든 문책도 엄하게 하자.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게, 엄하게. 네. 국무총리실 각 부서별로 그걸 강화해 주시고 총리실에서의 감찰 기능도 네. 강화한다는 기조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견이 없으시면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부처 보고를 마치고 의안심의로 의안심의 하기 전에 이제 한두 개만 좀 추가로 각 부처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을 할 때 국민들 누군가를 골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통 이제 특허라고 말하죠. 또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소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특혜라고 믿어질 정도로 심각한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를 고민을 꼭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소한 얘기긴 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버스 면허 있잖아요. 버스 노선 면허 내주잖아요. 면허. 그것도 버스 한 대에 노선 한 개면 버스가 여러 대가 투입되잖아요. 그 버스 한 대에 권리금이 막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 노선 하나를 내주면 버스가 여러 대니까 수억짜리예요. 그 노선이 좀 길거나 이러면 좋은 노선을 이렇게 손님 많은 노선으로 그려주면 그것도 공무원 권력이던데 그렇게 해서 하나 신규 노선을 내주면 그 수십억짜리.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그런 걸 왜 특정 개인한테 내주냐. 이게 다 부패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자리 차지하면 그런 나쁜 짓, 그건 엿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다수의 국민들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익적, 사회적 경제에 공익 활동을 하는 거기다 면허를 주든지 이러면 별로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국가의 어떤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어서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좀 특별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저는 제가 그 면세점 있잖아요. 요새는 면세점이 장사가 별로 안 된다더라고요. 옛날에 면세점 자체가 엄청난 뭐 수십억, 수백억 특혜일 때가 있었어요. 그걸 왜 특정 개인한테 주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로비하고 막 감옥 가고 그러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 조합이잖아요. 그런 데다 주면 좋잖아요. 그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것도 특정 개인한테 문제니까 예를 들면 그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럴 때는 거기다 주면 되지. 면허권을.
그 자체로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 하여튼 그 행정의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계곡 정비를 저보고 빨리 왜 저기 경기도에서 해놓고 전국으로 안 하냐 이런 비난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 좀 그래 사실은. 그러나 뭐 행안부가 하든지 국토부가 하든지 아니면 뭐 국립공원 이런 데도 꽤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지난 여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자꾸 왜 안 하냐고 자꾸 항의하니까. 저 정확한 수치는 좀 이행률이 한 70% 정도까지 오는 그래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다시 한번 어디 가든지. 예. 행안부. 행안부가 지방정부하고 같이.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기획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1시 반 그 다음 또 오후 업무 회의가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그 제안 설명을 말소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안 설명을 요점 정리 중심으로 좀 잘 해주십시오. 정부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680호부터 1714호까지 35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제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총 35건의 법률 공포안 중에서 주요 공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입니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